출장 가기 전 딱 한 가지만 명심해라. 내 말 똑똑히 들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정건국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일말의 감정조차 섞이지 않은 그 음성은 마치 예리한 수스름 칼날처럼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가느다란 요행을 가차없이 도려냈다. 사람을 믿지 마라. 절대로. 특히 네 남편 강진우는 더더욱. 서재 금고에 있는 현금 4억 원에 손을 좀 써두거라. 전화를 쥔 내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지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거실의 화려한 크리스털 조명이 내리쬐는 가운데 소파 앞 테이블 위에는 칠이 채 마르지 않은 듯한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잠기지 않은 가방 안에는 빳빳한 신곤만 원권과 5만 원권 다발이 가득 담겨 돈 특유의 건조하고 묵직한 잉크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이 돈은 내일 내가 대구로 내려가 원단 업체에 지불할 대금이었다. 우리 집안의 가업이자 내 전부인 진수 어페럴의 다음 시즌 생살 라인을 돌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아빠, 진우 씨가 설마 그럴 리가요. 내 목소리는 메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렸다. 진우 씨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었다. 비록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유약해지는 면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언제나 더없이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이었다. 공장 일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고는 내가 애써 외면해왔던, 그러나 분명히 실존하고 있던 마음속 고름을 정확하게 찔러버렸다. 그럴 리가 없다고?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냉소적인 허스음이 들려왔다. 사업 현장에서 수십 년을 구르며 단련된 노예한 상인의 통찰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묻겠다. 허허벌판이었던 땅에 지금의 연매출 3년형억짜리 공장을 세운 게 누구냐? 아버지시죠. 강진호가 처음 들어올 때 직감이 뭐였지? 생산과일 보조였습니다. 지금은 사장입니다. 경험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던 일개대학 졸업생이 3년 만에 사장 자리에 앉은 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놈이 강씨라서? 아니, 네가 정지훈이기 때문이다. 내 딸 정지훈의 남편이기 때문이지. 그 4억 원을 오늘 밤 집에 둬봐라. 조웅년이가 오늘 밤 너한테 어떤 눈물겨운 효도 잔치를 벌이는지 똑똑히 지켜보란 말이다. 아버지의 말은 날카로운 번개가 되어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채 그 의미를 다 곱씹기도 전에 서재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시어머니 조웅년이 깎아놓은 과일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인자하다 못해 가식적일 만큼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 서류 가방에 머문 시간은 영 1초도 되지 않을 만큼 짧았지만 그 찰나에 스쳐 지나간 탐욕의 안광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지훈아, 아직도 일하니? 누구랑 그렇게 심각하게 전화를 해? 그녀는 과일 접시를 내 손 옆에 내려놓으며 3월의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이고, 이 큰돈을 그냥 이렇게 밖에 두면 어떡하니? 불안해서 원. 내일 떠난다니 오늘 밤엔 금고에 꼭 넣어 잠가야 한다. 알았지? 나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추스르며 수화기에 대고 대답했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님, 감사해요. 금방 금고에 넣을게요. 조홍련은 내 말투에 섞인 미묘한 거리감을 눈치채지 못한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사과 한 조각을 우적우적 씹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돈가방을 향해 있었다. 지훈아, 우리 사업이 정말 잘 되긴 하나 보다. 4억이라는 돈을 척척 내놓는 걸 보니 말이야. 나랑 네 시아버지가 퇴직했을 때만 해도 1억만 있어도 거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슬쩍 말을 돌렸다. 이 돈 대구에 그 새로 계약한다는 업체에 줄 돈이지? 진우한테 들으니까 그 집이 워낙 규모가 크고 까다로워서 무조건 현금 결제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버지의 예언이 적중했다. 그녀는 돈의 존재뿐만 아니라 용도와 지급 방식까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다. 강진호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속끝이 파르르 떨렸다. 사장인 강진우가 업무 내용을 아는 건 당연했지만 퇴직한 노부인에게 공사의 세세한 기밀까지 그대로 일러바칠 필요가 있었을까? 네, 신규 업체라 절차가 좀 복잡해서요. 저희 쪽의 성의를 보여주려는 거죠. 나는 말을 아끼며 짧게 대답했다. 그래, 성의를 보여야지. 조홍련은 한숨을 내쉬며 적절한 연민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우리 진우가 참 미련할 정도로 착하잖니. 뭐든 혼자 짊어지려고 하니까 압박감이 이만저만이 아닌가 봐.
며칠 전에는 외삼촌 국현이가 사업 자금이 급해서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진유 그 녀석이 회사 돈은 한 푼도 건드릴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더라. 자식 참 융통성 없지? 가족이 어디 떼먹을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무릎 위에 놓인 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결국 본론은 이거였나. 그녀의 남동생이자 사고뭉치인 강국현. 하는 일마다 많이 먹고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건달 같은 인물이다. 이번에는 또 어디서 무슨 사고를 쳤길래 회사 돈에 눈독을 들이는 걸까. 그때 마침 강진우가 밖에서 돌아왔다. 나와 시어머니가 함께 앉아있는 묘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그는 서둘러 다가와 어색하게 웃었다. 무슨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해? 엄마, 늦었는데 이제 좀 쉬시지 않고. 지훈이 과일 좀 챙겨주러 왔다. 근데 진호야, 내가 아까 얘기한 네 외삼촌 말이다. 너는 어쩜 그렇게 니처럼 상의 한마디를 안 하니?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사리공별이 밝은데 외삼촌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모른 척하겠니? 종려는 어느새 인자한 어머니 얼굴로 돌아와 강진우를 나무라는 척했다. 강진우의 안색이 눈에 띄게 당황스러워졌다.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나를 한번 슬쩍 보더니 어머니의 팔을 이끌었다. 엄마, 회사는 회사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서 방에 가서 쉬세요. 지훈이 내일 새벽 비행기 타야 하니까 준비도 해야 하고요. 그는 반강제로 어머니를 서재 밖으로 내보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강진우는 피곤한 듯 미간을 짚으며 내 곁에 앉아 목소리를 낮췄다. 지훈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말 저런 거 알잖아. 입만 거칠지 마음은 비단결 같은 분이야. 당신 외동동생이 가엾다니까 그러시는 거지. 가여우면 회사 생명줄 같은 돈에 손을 대도 된다는 거야?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붙였다. 강진우 씨, 당신도 내가 이 돈을 당신 외삼촌한테 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는 다급하게 손사래를 쳤다. 이 돈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냥 우리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하나뿐인 동생인데 오죽하면 저러시겠어. 나 엄마한테 구체적인 액수는 말 안 했어. 그냥 꼭 큰 돈 나갈 일이 있다고만 했지. 아마 오해하신 걸 거야. 오해?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용도와 결제 방식까지 저렇게 꿰뚫고 있는데 오해라고? 이 순간에도 그는 어머니의 탐욕을 기호하며 효자 노릇과 다정한 남편이라는 두 가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 말. 3년을 사랑했던 이 남자가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유약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유약함은 통제욕이 강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알았어. 더 길게 말하고 싶지 않네. 나는 논쟁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닫을 때 철컥하는 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깼다. 시간이 늦었어. 돈은 내가 금고에 잘 넣어둘 테니까 당신도 가서 쉬어. 간진우는 내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자 안도한 듯 서둘러 나를 도왔다. 나는 묵직한 돈가방을 들고 서재 구석 벽면 뒤에 숨겨진 메리평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강진우가 보는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두꺼운 강철문을 열었다. 그리고 가방째로 금고 안에 밀어넣은 뒤 다시 굳게 잠갔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강진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제 완벽하네. 당신 어서 가서 짐 챙겨. 내가 욕조에 따뜻한 물 받아놓을게.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서재를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욕실에서 샤워기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은 완전히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책상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오늘 오후 임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서류 봉투 안에는 고급스러운 재질의 주신 무상증여계약서가 들어있었다. 내용은 간결하고도 잔인했다. 정지우는 본인 소유의 진수 어패럴 지분 70%를 정건국에게 무상 증여한다. 본 계약은 상방의 서명날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종이를 쥔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아버지가 내게 낸 문제 중 가장 가혹한 한 수였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그들이 진정으로 금고에 손을 댄다면 그들이 보게 될 것은 돈이 아니라
그들을 절망에 빠뜨릴 단 하나의 진실이어야 한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이번에는 나와 아버지만 아는 비상용 비밀번호를 눌렀다. 금고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나는 사억 원이 든 가방을 꺼내 서재 장식장 뒤편에 숨겨진 비밀 공간으로 옮겼다. 인테리어 공사 때 아버지가 고집을 부려 만들어 둔 곳이었다. 그리고 텅 빈 금고 안에는 강씨 일가를 파멸로 몰아넣을 그 주식 증여 계약서를 넣어두었다. 그것으로 부족했다. 나는 가방 안에서 성냥갑 크기의 검은색 물체를 꺼냈다. 야간 촬영과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초소형 카메라였다. 나는 금고를 정면으로 비추는 책장 장식물 뒤에 카메라를 교묘하게 고정했다. 책 사이 틈새로 렌즈가 완벽하게 가려졌다. 스마트폰으로 연결 상태를 확인하자 하면 속에 금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마지막으로 금고 문을 닫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는 마치 내 결혼 생활의 종말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종소리처럼 들렸다. 강진우가 정말로 이 금고를 열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가련하고도 우스운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가 선을 지켜주기를, 이 모든 것이 그저 아버지의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이성은 말하고 있었다. 한 집안의 탐욕과 한 사람의 유약함이 결합했을 때 그 어떤 도덕적 저지선도 종이 한 장처럼 무력하다는 것에, 이 금고는 이제 더 이상 재산의 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성의 시험장이었고 나는 이 시험의 유일한 감독관이 될 터였다. 나는 서재를 정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미소를 짓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카메라 렌즈는 이제 곧 시작될 배신과 탐욕의 현장을 충실하게 기록하기 위해 침묵의 눈을 뜨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진우는 공항까지 직접 운전해 나를 배웅했다. 가는 내내 그는 좌석을 조절해주고 따뜻한 물을 건네며 몸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하는 따위의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 다정하고 지극한 모습만 본다면 어젯밤 아버지의 경고나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한낮꿈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대구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걱정 안 하게. 출국장 앞에서 그는 내 옷깃을 정돈해주며 나를 꼭 안아주었다. 얇은 옷감 너머로 그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한 박동이었다. 마치 어젯밤의 그 어떤 일도 그의 내면에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말했다. 집 잘 부탁해. 어머니도 당신이 잘 좀 챙겨드리고. 걱정 마. 그는 햇살 같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엄마 저러시는 거 알잖아. 뒤끝은 없으셔. 당신은 일에만 전념해.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돌아서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뒤끝이 없다고? 회사 생산 라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생명줄 같은 돈을 빼돌려 친정 식구의 도박빚을 갚으려는 시어머니가 그에게는 그저 조금 유난스러운 노인일 뿐이었다. 나와 강진우 사이에는 원가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으로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 강은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가 결코 진심으로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구름 위를 가로지르는 비행기 안에서 내 마음은 차분했다. 대구에 도착해 호텔의 여장을 풀자마자 나는 곧장 숨 가쁜 업무에 돌입했다. 낮 시간의 분주함은 마약처럼 내 신경을 마비시켰지만 밤이 되어 정적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열어 그 검은색 모니터링 앱 아이콘을 쳐다보곤 했다. 내심 그 광경을 보고 싶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심판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갈구하는 모순된 감정이었다. 출장 4일째 되던 날 예상대로 시어머니 조웅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윤아, 대구는 지낼 만하니? 거기는 날이 습하다던데 몸 잘 챙겨야 한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 특유의 살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내가 자신의 친딸이라도 되는 양 다정한 말투였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에고, 여자 몸으로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렇지 뭐. 내 말은 공장 일은 진우한테 좀 더 맡기고 너는 몸 좀 사려가며 하라는 거야. 그녀는 은근슬쩍 아들의 편을 들며 내 입지를 흔들기 시작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회사 일은 저랑 진우 씨가 산위에서 잘 처리하고 있어요. 조옥년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흐느끼는 척을 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실은 이 애미가 요새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드디어 시작이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징직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다름이 아니라 그놈의 못난 남동생 때문이지 원이. 몇 년 전부터 아는 사람이 아주 괜찮은 투자 상품이 있다고 해서 내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홀랑 집어넣었거든. 외삼촌 국현이한테도 좀 넣으라고 부추겼고. 그런데 그런데 지난주에 그 회사 사장이 돈을 들고 튀었다는구나. 우리 피 같은 돈 수억 원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 그녀는 말끝마다 꺽꺽 소리를 내며 오는 신용을 했다. 저 뻔한 거짓말을 내가 아직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그녀가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내 반응을 살피고 있을 강진우의 얼굴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다. 어머님, 너무 상심 마세요.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건강이 우선이죠.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나는 지극히 원론적인 위로로 응수했다. 신고하면 뭐하니? 사람이 이미 외국으로 튀었다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짜증 섞인 투로 날카롭게 치솟았다. 지윤아, 너 고생하는 거 이애미가 다 알지. 근데 지금 당장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 외삼촌 쪽은 빚쟁이들이 매일 들이닥쳐서 돈 안 내놓으면 팔다리라도 분질러 놓겠다고 협박을 한다지 뭐냐. 오죽하면 내가 너한테 이런 입을 대겠니. 얘야, 너 회사 금고에 있는 그 돈 그거 잠깐만 좀 융통해주면 안 되겠니? 급한 불만 끄고 우리가 나중에 돈 생기면 무조건 갚을게. 호텔 통유리창 너머로 부산하게 움직이는 대구 시내의 차들을 바라보며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잠깐 융통한다고? 도각비지로 불어난 사치는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었다. 오늘 조금 메워주면 내일은 더 큰 구멍이 생길 터였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친정 식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공장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어머님, 외삼촌 사정은 정말 딱하네요. 내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감정도 실리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 돈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건 공장 직원 수백 명의 생계가 달린 돈이에요. 이런 한 푼까지 용도가 정해져 있는 돈이라고요. 제가 마음대로 손을 대면 횡령이고 배임이에요. 연말 감사에서 걸리면 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뭐가 어째? 감옥? 정중한 거절에 조옥녀는 마침내 가식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게 무슨 남의 회사니? 내 아들 회사고 내 며느리가 관리하는 돈인데 집안일 급해서 좀 쓰겠다는데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정지훈, 너 다시 봤다.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우리 강씨 집안이 눈이 삐었지. 너 같은 여우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너 지금 우리 집안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지? 이 늙은이 일찍 죽으라고 저주하는 거지?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욕설이 쏟아져 들어왔다. 고막을 찌르는 듯한 소리에도 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화풀이를 다할 때까지 묵묵히 듣고 있다가 숨을 몰아쉬며 잠잠해질 즈음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지만 회사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정 급하시면 제 개인 통장에서 고간 10만 원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최선이에요. 지금 국어라는 거지한테 적선하니? 신령만 원으로 누굴 기별이나 하겠어. 조옥년이 악을 쓰고 있을 때 수화기 저편에서 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가 전화를 뺏으려는 듯 실랑이가 걸어졌다. 너 저리 비켜. 이 못난 놈아. 제 마누라 하나 제대로 단속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잠시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툭 끊겼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길게 숨을 내뱉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은 허탈함과 피로였다.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와 우유부단한 남편. 그들은 거대한 그물처럼 나를 옥죄며 내게서 마지막 한 방울의 가치까지 짜내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며칠 밤을 설친 듯 몹시 쉬어 있었고 미안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지윤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오늘 너무 감정이 격해지셔서 그랬어. 당신 마음에 담아두지 마. 엄마도 너무 몰려서 그러신 거니까. 돈 때문이야. 아니면 외삼촌 때문이야? 내가 반문하자 강진우는 침묵했다. 무거운 호흡 소리만 들려오던 그는 이윽고 애걸한 듯한 말투로 속삭였다. 지윤아, 당신 난처한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외삼촌 쪽 상황이 정말 심각해. 오늘 오후에도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거실 유리창을 다 깨고 갔어.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지실 뻔했고 회사 돈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당신이 어떻게 방법 좀 찾아주면 안 될까?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방법? 내가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나는 서늘하게 물었다. 강진호 씨,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그 말을 하기 전에 내 처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이번에 허락하면 나중에 강국현 씨가 더 큰 사고를 칠 때마다 회사에서 다 메워줘야 하는 거야? 이 공장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곳이야. 당신 외삼촌 같은 사람 인성 믿고 도박판에 던져줄 곳이 아니라고. 그런 뜻이 아니야. 지훈아, 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예를 들어 그 금고에 있는 사억 말이야. 대고 업체에 좀 늦게 주겠다고 상의해보면 안 될까? 그 돈을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다른 데서 구해서 메워 넣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마지막 불씨가 꺼졌다. 그는 결국 금고 속에 그 돈을 입에 올렸다. 그 돈이 회사의 신용과 직결된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모르니 없었다. 단지 그는 어머니의 눈물 섞인 애원과 회사의 원칙 사이에서 너무나 손쉽게 전자를 선택해버린 것이다. 산이하겠다는 말은 그저 스스로를 속이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었다. 안 돼. 절대로. 나는 단호하게 잘랐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성금 지급 후에 물건 출고라고. 우리가 어기면 위약금은 물론이고 그 중요한 공급처를 잃게 돼. 회사 신용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야. 지훈아, 너 왜 그렇게 꽉 막혔어? 사람이 죽게 생겼다는데 신용이 대수야? 강진우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낸 듯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내 친애 삼촌이야. 당신한테는 남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피부치라고. 사람 죽어나가는 걸 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그 사람이 죽게 생긴 건 도박을 끊지 못해서지. 내 원칙 때문이 아니야. 강진우 씨. 정신 차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건 그쪽 식구들이지. 내가 아니라고. 전화기 양쪽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빙하가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됐다. 마침내 강진우가 지친 듯 내뱉었다. 내가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 당신도 거기서 몸 조심해. 그는 도망치듯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차가운 스마트폰을 쥔 채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폭풍은 예상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조홍련의 탐욕과 강진우의 흔들림,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서재구석, 인간성의 시험지가 들어있는 금고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때 나의 개인 메신저가 울렸다. 공장에서 오래 근무하며 나와 각별한 사이인 김 회계사가 보내온 메시지였다. 상무님,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하다 연락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강 사장님 외삼촌이 공장에 왔었습니다. 사장님 반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났는데 나중에 사장님 사촌 형인 강국현 생산 과장도 들어갔고요. 제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금고 비상 열쇠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안 계실 때 무슨 일 생길까 걱정되네요. 조심하십시오. 아,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전신의 혈액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비상 열쇠. 갑자기 떠올랐다. 만약을 대비해 금고 비상 열쇠 하나를 내 침대 옆 스탠드 서랍 가장 안쪽 보석함에 숨겨두었었다.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은 오직 나와 강진우뿐이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생각만 하는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짜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알겠습니다. 김 회계사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메신저를 끄고 다시 그 검은색 모니터링 앱을 열었다. 화면 속 서재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금고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제 그들이 걸릴 모든 일에 맞설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이후 이틀간 강진우와 시어머니는 나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다. 이 기이한 침묵은 광기 어린 다툼보다 훨씬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 공기 속의 모든 소음이 흡수되어 버린 듯한 질식할 것 같은 고요함이었다. 나는 억지로 태어난 척하며 대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고 공장을 견학하며 계약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하지만 틈만 나면 모니터링 화면을 새로 고침했다. 화면 속 서재는 늘 텅 비어 있었고 금고는 건재했다. 혹시 그들이 마음을 바꾼 걸까? 아니면 내 기우였던 걸까?
그런 생각은 1초도 지나지 않아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나는 조홍련을 잘 알았다. 그녀는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강진우, 그의 침묵은 결단을 내리기 전에 고통스러운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출장 다섯째 날 밤, 거래처와의 질긴 술자리를 마치고 녹초가 된 몸으로 호텔방에 돌아왔다. 씻고 막자리에 누우려던 찰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진우 씨라는 이름이 떠오르고 있었다. 심장이 제멋대로 요동쳤다. 나는 전화를 바로 받지 않고 먼저 모니터링 앱을 켰다. 화면 속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다. 시어머니 조홍련이 잠옷 차림으로 안절부절 못하며 서재를 서성이고 있었고 강진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안색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다.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는구나. 나는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밀었다. 여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강진우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으로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욕설이 섞여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분했다. 지우나 외삼촌이 큰일 났어. 강진우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사채업자들이 그 사람들이 삼촌을 끌고 갔대. 방금 영상을 보내왔는데 오늘 밤 12시까지 2억을 안 가져오면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고. 어떻게 지우나. 어떻게. 속으로 코웃음이 났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놈의 납치와 신체 훼손 시나리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진부한 설정이 그들이 내게 휘두르는 마지막 무기였다. 경찰에 신고했어? 나는 뻔히 알면서도 물었다. 신고는 절대 안 된대. 신고하면 바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어. 강진우가 거의 포효하듯 외쳤다. 시은아, 지금 삼촌을 살릴 수 있는 건 당신뿐이야.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다고. 내가 어떻게 살려? 나 지금 대구에 있잖아. 내가 무슨 수로 2억을 당장 구해. 금고에 돈 있잖아. 강진우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은 사람처럼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 금고에 원단 대금 4억 넣어둔 거 알잖아. 거기서 딱 2억만 먼저 빼서 삼촌 살리고 나머지는 절대 안 건드릴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조만간 메워 넣을게. 지윤아, 제발 부탁이야.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곡성이 더 커졌다. 그녀는 전화를 가로챈 듯 수화기에 대고 악을 썼다. 정지윤, 너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년아. 내 친동생이 죽게 생겼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니. 네가 사람 살릴 돈 안 내놓으면 나 오늘 네 집 대문 앞에서 콱 죽어버릴 거야. 귀신이 되어서도 널 괴롭힐 줄 알아. 나의 렌즈 너머로 보이는 조홍련의 표독스러운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마치 화난 맹수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최후의 발악이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덕적 압박, 그리고 동반 자살이라는 무례한의 협박. 내 결혼 생활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비밀번호를 내놓으라는 강요. 강진우에 대한 마지막 한 줌의 미련이 그 금고에 돈 있잖아 라는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왜 자신의 외삼촌이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납치되었는지, 왜 하필 요구액이 금고석 돈의 절반인지, 이것이 나를 타겟으로 한 정교한 사기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따위는 그의 뇌리에 없었다. 그의 세상에서는 어머니의 눈물과 명령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효도라는 명분 아래라면 그는 원칙도, 이성도, 그리고 아내인 나조차도 얼마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우 씨. 나는 다시 수화기를 귀에 대고 일부러 망설이는 듯한 연기를 했다. 그건 회사 돈이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돈이라고. 지금 이 판국의 회사가 됐어야. 강진우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회사는 다시 세우면 되지만 우리 엄마 잘못되면 난 평생 나 자신을 용서 못해. 너도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정지윤, 마지막으로 묻는다. 비밀번호 줄 거야. 말 거야? 나 내일 모레면 올라가잖아. 올라가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 너무 늦어서 은행도 문 닫았고 안 기다려준대. 무조건 현금이래. 강진우가 절망적인 숨을 몰아쉬며 내 말을 잘랐다. 비밀번호 알려줘. 내가 당장 꺼내올 테니까. 당신 비상 열쇠 서랍 보석함에 있는 거 나 다 알아. 드디어 패를 다 드러냈구나. 비상 열쇠의 위치까지 입에 올릴 줄이야.
나는 침묵했다. 그들에게 내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듯한 시간을 주어야 했다. 그래야 현실감이 살 테니까. 전화기 너머로도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오직 시어머니의 흐느낌과 강진우의 거친 호흡 소리만 들렸다. 모니터링 화면 속 조옥년은 강진우 곁으로 다가가 그의 등을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화면의 소리 기능 덕분에 나는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길지 마라, 진우야. 저 옆편에 마음은 돌덩이야. 그냥 우리 집안 망하는 꼴 보고 싶은 거야. 그냥 열쇠로 열어버려. 어차피 우리 집 돈인데 뭐 어때? 강진우가 번뜩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에 광기 어린 결심이 스쳐 지나갔다. 지윤아, 끊을게. 그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왔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그 작은 모니터링 화면에 모든 주의력을 집중했다. 화면 속 강진우는 무언가 결심한 듯 서재를 바차고 나갔다. 조홍련이 그 뒤를 바짝 쫓았다. 1분쯤 지났을까 강진우가 다시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고 그 중 하나는 내가 보석함에 숨겨두었던 차가운 황금색 비상 열쇠였다. 그의 손은 비정상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몇 번이나 열쇠 구멍을 찾지 못해 헛손질을 했다. 빨리 빨리 좀 해. 왜 이렇게 꾸물거려? 조홍련은 옆에서 독촉하는 귀신처럼 그를 닥달했다. 찰칵 비상 열쇠가 열쇠 구멍에 들어갔다. 이어 강진우가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특정 숫자 앞에서 주저하듯 멈췄다. 내가 설정해둔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을 6자리 숫자. 그는 그 번호를 누를까? 화면 속 강진우는 눈을 질끈 감고 심호흡을 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숫자 6개를 입력했다. 8159이 나의 생일. 마지막 숫자가 입력되자 금고의 상태 표시등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하며 경쾌한 띠린 소리를 냈다. 됐다. 강진우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그는 손잡이를 잡고 힘껏 잡아당겼다. 나에게는 결혼 생활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그 두꺼운 강철문이 나의 남편인 그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얼렸다. 조홍련이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어 금고 안을 살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자의 표정은 약속이라도 한 듯 얼어붙었다.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갈구하던 빳빳한 신권 돈다발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금고 한가운데에는 흰색 서류한 뭉치가 정적으로 누워 있었다. 서류 제일 앞장. 굵은 서체로 인쇄된 그 문구가 서재의 환한 조명 아래서 유독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주신 무상준 역의 약서. 시간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다. 모니터링 화면 속 두 사람은 마치 순식간에 돌로 변해버린 조각상처럼 입을 벌린 채 금고 앞에 굳어 있었다. 서재 아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기괴한 정막만이 가득했다. 조홍련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금고 속의 서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극도의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 근육은 경련을 일으켰고 인자했던 평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취약한 본색만이 남았다. 강진우는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허공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리며 차마 종이에 닿지 못했다. 이게 다 뭐야? 조응련의 목소리는 모래바람이 일듯 거칠게 갈라지며 정막을 깼다. 그녀는 얼이 빠져 서 있는 아들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미친 듯이 금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서류 뭉치를 낚아챘다. 종이가 찢어질 듯 난폭하게 넘기던 그녀의 시선이 한 구절에 멈췄다. 갑. 정지우는 본인 소유의 진수 어패럴 지분 70%를 정건국에게 모상 증여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조옥년의 눈동자가 급격히 수축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고지요 심야의 정적을 찢는 비명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다. 조옥년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 독한 년이 우리 집안을 통째로 드러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우리를 아주 말려 죽이려고. 그녀는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품위 있게 은퇴한 교사라던 체면은 이미 바닥에 내팽개쳐진 지 오래였다. 그 모습은 마치 도박판에서 전 재산을 날린 노름꾼의 발악과도 같았다. 강진우 역시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주워들었다. 내용을 확인하는 그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핏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처럼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뼈속 깊이 스며드는 공포와 절망에 몸을 떨었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펼쳐지는 이 기가 막힌 모성극을 고요하게 지켜보았다. 가슴속에는 그 어떤 동요도 잃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원하던 광경이었다. 단순히 돈을 도둑맞은 뒤에 천박한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이 고통스러운 단죄 말이다. 그들에게 4억 원은 당장 손에 줄 수 있는 달콤한 보상이었겠지만 이 주식 증여 계약서는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거대한 바위였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강진우는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부축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내 번호를 미친 듯이 누르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춤추는 발신 표시를 보며 내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나는 전화를 끊지도 받지도 않은 채 그저 울리게 두었다. 마치 그들에게 선사하는 마지막 조종처럼. 세 번의 집요한 시도 끝에 나는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과 녹음 기능을 켰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연결되자마자 강진우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다. 배경음으로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금고 안에 있는 서류들 다 뭐야? 너 애초부터 우리 집 재산을 다 가로챈 생각이었던 거지? 이 뱀처럼 독한 년.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일까? 비밀번호까지 걸린 아내의 금고를 몰래 여러 회사 공금을 가로채려던 자가 정당한 재산 수호자였던 나를 향해 독한 년이라니. 진우 씨. 내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차분하게 그러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조롱을 담아 전달되었다. 외삼촌 살릴 돈 찾는 거 아니었어? 왜 내 주식 증여 계약서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내 말은 활활 타오르는 그의 분노의 찬물을 끼얹은 듯했다. 그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틈을 타 시어머니가 전화를 빼서 들고 악을 썼다. 정지훈, 이 발칙한 녀. 너 우리가 금고 열 줄 미리 알고 함정 판 거지? 이 공장이 누구 건데 네 마음대로 넘겨. 당장 돌아와서 다 원상복구해놔. 어머님, 잊으셨어요? 저 지금 당신 아들 회사 일 때문에 대구에 내려와 있잖아요. 나는 낮게 웃었다. 그나저나 손가락 잘리게 생겼다던 그 귀한 남동생 걱정은 안 되시나 봐요? 제 서재에서 주식 공부나 하고 계신 걸 보면요. 내 한마디 한마디는 옥죄는 올가미처럼 그들의 목을 쥐었다. 조홍련은 분노에 몸을 떨며 헛바람만 들이켰다. 강진우가 다시 전화를 넘겨받아 억울하다는 듯 비통하게 소리쳤다. 지윤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부부잖아. 우리 엄마 남동생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너는 여기서 이런 게임이나 하고 싶어? 네 심장은 도대체 뭘로 만들어진 거야? 구구? 나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말할 수 없는 조소가 차올랐다. 어머님의 무리한 요구를 막아줘야 할 때 내 옆에 없었던 사람. 기산 열쇠로 몰래 금고를 열기로 결정한 사람. 그게 강진우 씨 당신 아니었어? 그때 부부라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떠올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돌아가기 전까지 서재 물건 하나라도 더 건드리지 마. 금고에는 원격 경보 장치를 해뒀으니까 비정상적으로 열리면 내가 아니라 경찰이 먼저 도착할 거야. 절도 미수로 잡혀갈지 가택 침입으로 잡혀갈지는 법이 판단하게 하든가.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고 그들의 번호를 차단했다. 비로소 세상이 고요해졌다. 첫 번째 공방은 나의 완승이었다. 모니터 속에서 넋이 나간 듯 써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싸움에서 진 패잔병 같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가장 이른 새벽 비행기를 예약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인 내가 직접 등장하지 않으면 진정한 클라이맥스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새벽 5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려앉았다. 나는 곧장 택시를 타고 내가 아버지처럼 따르는 임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는 이미 임 변호사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아, 준비는 다 됐니? 네, 변호사님. 이번에는 변호사님이 저와 함께 큰 연극 한 판 해주셔야겠어요. 임 변호사님은 인자하면서도 예리한 변호사의 눈빛으로 웃음을 지었다. 걱정 마라. 내가 네 뒤를 든든히 지켜주마. 자, 어떻게 시작할까?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필요한 서류들을 다시 점검했다. 어느덧 해가 완전히 밝았다. 나는 사무실 근처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의류 매장에 들러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구입해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유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오전 9시
내가 살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임 변호사님의 검은색 세단도 뒤따라 도착했다. 나는 도어락을 열고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거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어젯밤 조옥년이 화풀이를 한 듯 잡지며 과일 바구니가 여기저기 흩어져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찌든 술 냄새와 절망적인 압박감이 감돌았다. 소파에는 머리를 산발한 조옥년이 넋을 놓고 앉아 있었고 강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빈 위스키 병을 든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어머나, 아직 다들 깨어 계셨네요. 나의 등장은 정적 속에 돌을 던진 듯 큰 파동을 일으켰다. 조옥년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원수를 만난 듯 소파에서 튀어올라 삿대질을 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이 앙큼한 년, 얼굴도 두껍지. 강진우도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모든 음모가 들통났다는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왜 못 와요? 여긴 내 집인데. 나는 가방을 현관 선반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오히려 제가 묻고 싶네요. 제가 없는 동안 두 분 제 집에서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신 거예요? 나는 서재 방향을 턱 그즈로 가리켰다. 무슨 짓? 너야말로 말해봐. 네가 미리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조롱했잖아. 조옥년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오늘 주신 얘기 똑바로 안 하면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좋아요. 똑바로 얘기하죠. 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구두 굽소리가 거실 바닥을 울릴 때마다 그들의 안색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TV 앞에 서서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꽂았다. 그 전에 재미있는 거 하나 보시죠. 화면에는 어젯밤 서재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강진호와 조웅년이 비상 열쇠를 가져오기로 모의하는 장면부터 금고를 열고 절망하는 모습까지 모든 과정이 음성과 함께 재생되었다. 그냥 열어버려. 어차피 우리 집 돈인데 뭐 어때. 화면 속 조웅년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이어 강진호가 내 생일을 비밀번호로 누르는 장면까지 이어졌다. 거실은 다시 한번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종년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사색이 되었고 강진우는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유리 조각과 수리바닥을 굴러 난장판이 되었지만 그는 치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해 있었다. 나는 영상을 멈췄다. 강진우 씨, 딱 하나만 묻자. 어젯밤 금고에 정말 4억이 있었다면 당신은 그걸 들고 나갔을까? 강진우는 입을 뻥긋거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너 이 집안에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한 거야? 이 무서운 년. 조옥년이 뻔뻔하게 다시 악을 썼다. 어머님 캥기는 게 없다면 카메라가 100대가 있어도 상관없으셨겠죠. 나는 비릿하게 웃었다. 제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 당할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두 분 눈에는 저와 우리 아버지가 일궈낸 이 회사가 그저 필요할 때마다 빼쓰는 ATM 기기로 보이셨나 보죠? 누구더런 이 재산이래. 우리 아들 회사지.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그 회사가 누구 건지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해 줄 분들이 오셨네요. 문을 열자 임 변호사님과 그의 조수들이 위풍당당하게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은 상무의 법률 고문 임정현입니다. 그의 굵직한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압도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진수 어페럴의 모든 법무 및 재무 사무는 제가 관리합니다. 또한 강진우 씨에 대한 혼인 재산 침해 소송 및 이혼 협의 절차를 위임받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조옥년의 처절한 비명이 거실을 찢어갈겼다. 이혼? 네가 감히 누굴 버려? 우리 진우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녀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기어오르며 나에게 달려들려 했다. 인 변호사님 뒤에 건장한 조수들이 차갑게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부인, 자제하시죠. 모든 폭언과 신체적 위협은 걱정 증거로 채택됩니다. 조옥년은 기세에 눌려 멈칫하며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강진우는 비틀거리며 내 앞으로 기어와 내 바지가랑이라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어젯밤 전화기 너머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는 비참한 몰골이었다. 지훈아, 제발 이혼은 안 돼. 내가 다 잘못했어. 어제는 엄마가 너무 다급해 하셔서 나도 모르게 귀신이 씌었었나 봐.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그 가식적인 눈물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기회?
내 생일을 비밀번호로 누르고 금고 문을 열었을 때 당신이 직접 그 기회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야. 강진우 씨, 당신의 문제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야. 그 꼴이 깊은 이기심이지. 임 변호사님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자, 이제 감정 싸움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강진우 씨, 조홍렬 씨, 두 분이 하신 일은 법적으로 절도 미수에 해당하며 그 액수와 계획성으로 고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서늘한 법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임 변호사는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태도로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한 장씩 펼쳐 놓으며 압도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강진호 씨, 조홍련 씨, 이제 정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우선 진수업 패럴의 지분 구조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사의 원주인인 정건국 회장님이 절대 과반인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며 정지훈 산모님이 그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모든 권익을 승계받았습니다. 강진우 씨 당신이 가진 15%는 사장직에 따른 성과 보상 차원의 증여였고 조홍련 씨의 15% 역시 노후 보장용으로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임 변호사가 말을 이어갈 때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들이 가졌던 지분은 결코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가문대대로의 재산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시된 조건부 권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어젯밤 서재의 감시 카메라 영상 복사본이 있습니다. 재산 소유주인 정지윤 상무의 허락 없이 비산 열쇠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금고를 열고 자산을 탈취하려 한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특수절도 미수에 해당합니다. 금고 안의 유가증권과 서류 가치를 고려할 때 이는 실형을 피하기 힘든 중범죄입니다. 강진우는 억울하다는 등 나를 갈아보며 외쳤다. 우리가 결혼하고 3년 동안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나를 내칠 수가 있어? 나는 그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다. 고생? 우리 아버지가 닦아놓은 탄탄한 기반 위에서 당신 능력 이상의 연봉과 배당금을 챙기고 내가 전액 지불한 아파트에서 안락하게 산 게 당신이 말하는 고생이야? 그 와중에 당신 식구들과 짜고 내 집안의 근간을 털어먹으려 한 게 당신의 보답이었고? 강진우 씨, 적당히 해. 정말 역겨우니까. 임 변호사가 마지막 제안을 던졌다. 정지훈 사모님은 지난 3년의 적을 생각해서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강진우 씨가 협의 이혼에 동의하고 15%의 지분을 무상 반납하며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예금만을 분할해 가져간다면 어젯밤의 절도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거부한다면 즉시 경찰에 고소하고 조홍련 씨 명의의 지분 증여 역시 법적 카자를 근거로 회수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조홍련은 매년 들어오던 거액의 배당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을 부술 듯한 거친 노크 소리와 함께 밖에서 험악한 욕설이 들려왔다. 문 열어, 조홍련. 돈 빌려갈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더니 이제 와서 잠수야? 오늘 문 안 열면 이 집 다 때려 부순다. 강국현의 도박 빚을 독촉하러 온 사채업자들이었다. 조홍련은 공포에 질려 강진우 뒤로 숨었고 강진우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며 나를 구원 요청하듯 바라고 왔다.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임 변호사가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험상궂은 대장급 장정 3명이 버티고 서 있었지만 임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법 조항을 읊기 시작했다. 주거 침입과 협박죄, 공갈죄의 엄중함을 경고하며 경찰 신고를 언급하자 기세등등하던 남자들은 명함 한 장을 던져두고 꼬리를 내리며 사라졌다. 그 광경을 지켜본 강진우는 마침내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법과 권력을 쥔 아내의 그늘을 벗어나는 순간 자신들은 저런 밑바닥 인생들에게 짓밟힐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결국 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결거 합의서와 이혼 협의 서류에 서명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진수 어페럴의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장인 강진우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대주주인 나의 긴급 소집에 직원들은 동요하고 있었다. 특히 강진우의 사촌형이자 생산부 부장인 강국강은 다리를 꼬고 앉아 오만한 태도로 나를 맞이했다. 그는 여전히 이 회사가 강씨 가문의 전유물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 오늘부로 강진우 씨는 사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장으로 부임해 경영 전반을 책임지겠습니다. 내 선언에
강국강이 책상을 내리치며 일어났다. 어디서 여자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야. 여기가 누구 회사인데. 나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강 부장님, 당신 지분은 단 0, 1%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우리 아버지가 고용한 예계사원에 불과해요. 그리고 당신이 지난 3년간 저지른 비리들, 가짜 원단 납품과 기계장비 횡령 내역까지 전부 파악했습니다. 3억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를 가지고 이미 경찰과 감찰팀이 대기 중입니다. 강곡강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를 포함한 강 씨 일가의 낙하산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에 회사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며칠 뒤 초라한 행색의 조옥년이 사장실로 찾아왔다. 예전의 위세는 간대었고 그녀는 내 발치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애원했다. 지훈아, 내가 다 잘못했다. 내 주식 다 돌려줄 테니 제발 내 조카랑 우리 진호 고소만은 취하해다오.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어. 나는 그녀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다. 어머님, 이제 와서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감옥에 가기 싫으시다면 지분 15%를 무상 반납하고 당신 동생 조국현이 진 모든 사채 빚을 당신 명의로 떠안겠다는 채무 인수계약서에 서명하세요.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동생이니 그 빚도 당신이 평생 책임지는 게 맞겠죠? 조은녀는 경악했지만 철창 속의 갇힐 공포 앞에서 결국 자신의 남은 인생을 빚더미에 처박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말았다. 조은녀는 넋이 나간 듯한 모습으로 내 사무실을 떠났다. 임 변호사의 조수는 내가 지시한 대로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미리 준비한 주식량도 계약서와 상세한 채무 목록을 내밀었다. 그녀의 인내심이 바닥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공포는 이성보다 강력하며 징역이라는 싫지 않은 위협 앞에서 그녀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테니까. 시어머니를 처리한 뒤 다음 차례는 명목상의 남편으로 남은 강진우였다. 집에서 쫓겨난 그날 이후로 그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행방이 묘연했다. 시댁으로 가지도 다른 친척들의 도움을 받지도 못한 채 휴대전화는 줄곧 꺼져 있었다. 아마 어디선가 비참하게 무너진 자존심을 추스르며 가혹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평생을 남의 덕에 기대어온 유약한 남자가 홀로 설 자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예상대로 모든 급여, 계좌와 법인카드 권한을 정지시킨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날 오후 비서는 강진우가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사무실로 올라오지도 못한 채 1층 분수대 옆에서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고질고질한 옷차림으로 초조하게 담배만 피워대고 있었다. 나는 그를 직접 대면하러 내려가지 않았다. 대신 비서를 통해 한마디 말을 전했다. 할 말이 있다면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그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 그곳을 장소로 택한 것은 그가 우리가 나누었던 순수했던 한때를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아니, 어쩌면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단시간 후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강진우가 보였다. 앞에 놓인 커피는 손도 대지 않은 듯 식어 있었고 그는 내가 다가오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다. 며칠 사이 그의 얼굴은 해골처럼 움푹 패어 있었고 몸에서는 찌든 담배 냄새와 피로가 섞인 악취가 났다. 지윤아, 그의 목소리는 모래바람이 일 듯 갈라져 있었다. 그는 회사와 사촌형 강국강의 일을 모두 들었다며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국강형이 욕심은 많았어도 그렇게 모질게 감옥에 보낼 정도는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어쩔 거야? 꼭 이혼까지 해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야 속이 시원해.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를 신문하는 그의 말에 나는 허소음이 나왔다. 나는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진호 씨, 당신은 아직도 당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진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게 누군지 내가 말해줄까? 나는 그가 침묵하는 사이 그동안 벌어진 배신들을 낱낱이 읊었다. 시어머니가 회사 돈을 친정의 도박 자금으로 쓴 것, 사촌형 강국간이 기생충처럼 회사의 자산을 갉아먹은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남편인 그가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비상 열쇠로 내 금고를 열려 했던 사실 말이다.
당신들은 우리 회사와 내 아버지,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을 지옥으로 몰아넣으려 했어. 내가 냉정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독소를 도려내지 않았다면 죽었을 사람은 바로 나였다는 걸 명심해. 그는 내 기세에 놓여 입을 다물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그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낮춰 애원하기 시작했다. 알았어, 지윤아. 다 우리 잘못이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말해봐. 어떻게 하면 끝날 수 있어? 나는 미리 준비해온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다. 조건은 명료했다. 그의 명의로 된 5%의 주식을 무상 반납할 것. 혼인 후 공동 예금인 5억 8천만 원 중 정확히 절반인 2억 9천만 원을 가져갈 것. 집은 내 명의이므로 포기하고 차는 그에게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강진호는 주식 반납 대목에서 주저했다. 그 주식이야말로 그가 가진 유일한 권력이자 마지막 자부심이었기 때문이다. 주식은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거잖아. 조금이라도 남겨주면 안 돼? 고생? 남들보다 늦게 출근해서 결제 서류에 사인 몇 번 하고 골프 치러 다닌 게 고생이야? 아니면 회사 돈 빼돌려서 당신 불륜녀 가방 사준 게 당신의 노고야? 내 입에서 나온 불륜이라는 단어에 강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임 변호사의 팀이 강국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밟힌 유미나라는 여자의 존재를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마치 옷이 벗겨진 광대처럼 내 앞에서 걸걸 떨며 고개를 숙였다. 그가 절망하며 펜을 들려던 찰나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시어머니 종년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녀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진우야, 당장 집으로 와라. 저 정지훈이라는 년이 나를 협박해서 주식을 뺏어가고 네 외삼촌 빚까지 나한테 다 떠넘겼어. 절대 이혼해주지 마. 서명하는 순간 우리는 다 죽는 거다. 강진우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 지긋지긋한 효심과 우유부단함이 또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나는 조용히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를 지켜보았다. 선택해. 그 지옥 같은 집안이랑 같이 몰락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서명하고 당신 몫을 챙겨서 새 인생을 살든가. 딱 10분 줄게. 서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불륜과 횡령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겠어. 그때는 2억 9천만 원은커녕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강진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갈등했다. 5분 8분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호흡은 더 가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어머니의 비명보다 자신의 안위를 택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이름을 남긴 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합의서를 내밀었다. 나는 서명을 확인한 뒤 가방에서 은행카드를 꺼내 놓았다.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이야. 이 돈 들고 이 도시를 떠나.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당신네 식구들 뒤치다거리도 이제 당신 스스로 해결해. 강진우는 비참하게 카드를 챙겨 카페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이 지긋지긋한 인연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회사로 돌아온 내게 임 변호사가 도청된 녹음 파일 하나를 건넸다. 집으로 돌아간 강진우와 시어머니가 버린 추악한 난투극이 담긴 파일이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집안을 다 팔아넘기고 너 혼자 살겠다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엄마가 도박해서 이 지경 만든 거잖아요. 국간형도 감옥 갔는데 나까지 죽으라는 거예요? 녹음기 속에서는 가구가 부서지고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는 그들의 대화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가장 추악한 심폰이었다. 결국 그 소동 끝에 조응련은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강진우는 내가 준 2억 9천만 원을 쥐어보기도 전에 어머니의 병원비와 수술비로 쏟아붓게 되었다. 그들의 무너진 왕국은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진우와 그의 어머니 조응련 사이에서 벌어진 추악한 난투극은 결국 조응련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끝이 났다. 휴자 노릇을 자처하던 강진우는 원망을 쏟아내면서도 허둥지둥 그녀를 응급실로 옮겼고 내게서 받은 2억 9천만 원 중 상당액을 병원비로 쏟아부어야 했다. 그 피 같은 돈이 채 손에 있기도 전에 밑빠진 독 같은 집안의 뒷수습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들이 병원 응급실에서 아비교환을 겪는 동안 나는 차분하게 다음 계획을 시행에 옮겼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회사의 체질 개선이었다. 임 변호사의 법적 지원과 감사팀의 철저한 조사 아래 나는 공장 내부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던 강씨 일가 친척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했다. 그동안 사장 친척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월급만 축내던 이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조용히 퇴직금을 받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강국강처럼 검찰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갈 것인지 말이다. 실속을 차리는데 능한 그들은 며칠 만에 짐을 싸서 도망치듯 퇴사를 떠났다. 그 빈자리에는 배경은 없지만 실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인재들을 파격적으로 등용했다. 성과 위주의 새로운 연봉 체계를 도입하자 침체되었던 공장은 보름 만에 유례없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나를 경애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나는 실력으로 그들에게 진수 어페럴의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 각인시켰다. 그 다음은 조홍련에 대한 재정적 단죄였다. 퇴원 후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조홍련은 예전에 기고만장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해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임 변호사의 조수를 보내 그녀의 남동생 강국현이 진사채비 38억 원에 대한 채무이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했다. 그녀가 거부할 때마다 강국관과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들이밀었고 결국 그녀는 감옥갱 대신 평생을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삶을 선택했다. 평생을 우아한 교사로 대접받던 그녀는 이제 4억에 가까운 거액의 빚을 짊어진 채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는 사채업자들의 공포 속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터였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탐욕으로 내 가족과 공장을 무너뜨리려 했던 대가였다. 그러나 이 비극의 정점은 내가 찍은 것이 아니었다. 조홍련이 그토록 아꼈던 남동생 강국현이 마침표를 찍었다. 그는 누나가 자신을 위해 빚을 떠안았다는 소식을 듣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누나가 아직 숨겨둔 돈이 더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파렴치한 인간은 누나와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고 그 안에는 조홍련이 강진우에게 손가락 절단 시나리오와 납치극을 사주하여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녹음 파일을 들고 방송국을 찾아가 단돈 2억년만 원에 팔아넘겼다. 다음 날 저녁 집안 싸움의 아들을 사주해 납치 자작극을 벌인 비정한 어머니라는 제목의 뉴스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비록 가명으로 보도되었지만 업계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여론은 들끓었고 강씨 일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조홍련은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체면을 가장 사랑했던 동생에 의해 낱낱이 난도질당한 채 정신적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이 폭풍 속에서 임 변호사가 찾아낸 진실은 더욱 경악스러웠다. 강진우는 단순히 유약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강국관과 짜고 아뜰리에 르네라는 유령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어 우리 공장의 고급 원단을 빼돌려온 몸통이었다. 그 스튜디오의 법인 대표는 강진우의 내연녀 유미나였고 그곳을 통해 세탁된 돈은 고스란히 그들의 밀월 자금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강진우를 단골처치구로 불러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임 변호사가 제시한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는 모든 것이 내연녀의 꼬임에 빠진 것이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 더러운 입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불렀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는 내게 기회를 달라며 애걸했지만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가 연행되는 뒷모습을 배웅했다. 당시 일가는 최후의 수단으로 가문의 어른들을 모아놓고 나를 도덕적으로 심판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본가로 직접 찾아가 그들이 강진우와 강국광에게서 받아 챙긴 뇌물과 부당 이득 리스트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조용히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지 않으면 이 리스트는 내일 아침 검찰청으로 갑니다. 나는 내 선언에 고집스럽던 노인들은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었다. 그날로 나는 강씨라는 오호를 내 인생에서 완전히 씻어냈다. 법의 심판은 엄격했다. 강국광은 징역 12년을, 강진우는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내 연녀 유미나 역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조홍련은 아들과 조카가 동시에 수감되자 정신줄을 놓아버렸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결국 도시 변두리의 낡은 월세방에서 미치광이 노파가 되어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녀를 그토록 긍지기 아끼던 동생 강국현 역시 다른 도박판에서 시비가 붙어 팔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진수 어페럴은 상장에 성공하며 국내 굴지의 의류 기업으로 우뚝 섰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가 아닌 경영인 정지훈으로서 당당히 제자리를 찾았다. 아버지는 시골 별장에서 돌아와 내 곁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 그리고 내 곁에는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새로운 동반자 신도연이 있다. 그는 내 아픈 과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나를 동정하지 않았고 오직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나를 사랑해 주었다. 나는 가끔 서재의 금고를 본다. 한때는 배신의 상징이었던 그 무거운 강철문이 이제는 내 인생을 지켜낸 훈장처럼 느껴진다. 폭풍은 지나갔고 내 인생의 정원에는 다시는 지지 않을 꽃들이 피어나고 있다.